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정육점 문이 열립니다. 박성우는 언제나처럼 칼을 갈고 고기를 진열대에 올려놓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죠. 그때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있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복순입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일정합니다. 그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가리킵니다. 박성우는 익숙한 듯 고기를 저울에 올리고 무게를 확인합니다. 정확히 15kg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15kg 드릴까요? 성우의 물음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손은 얇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보입니다. 현금을 건네며 영수증은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말을 아끼죠. 리어카에 실린 고기는 덮개 하나 없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우는 그걸 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이 더운데 상하지 않을까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복수는 단 한 번도 무겁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리어카를 끕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해진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익숙하게 보면서도 수군거립니다. 저 노인 매일 고기 사가는데 혼자 다 먹는 건 아닐 텐데 그 고기 다 어디다 쓰는 걸까? 성우의 아내는 이상하긴 하지요. 저렇게 매일 사가면 냉장고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라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 말에 성우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그는 계산 장부를 펼칩니다. 이복순의 이름이 매일 같은 칸에 적혀 있습니다. 날짜만 달라질 뿐 무게와 금액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성우는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장부를 바라봅니다. 이상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우는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15kg 매일. 그는 중얼거리며 장부를 덮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다시 복순을 기다리게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정육점 안에는 냉장기 소음만 들릴 뿐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수는 젖은 옷자락을 털며 들어와 익숙하게 삼겹살을 가리켰습니다. 박성우는 고기를 자르며 유심히 그녀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핏물 같기도 하고 흙탕물 같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저울 위 고기를 봉투에 담고 무게를 맞춥니다. 할머니는 현금을 내밀며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그날 오후 비가 거세게 내리던 때였습니다. 성우는 우연히 가게 창문 너머로 복순의 리어카를 보았습니다. 고기 봉투 위에 덮인 낡은 담요에서 진한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닿자 색이 더 선명해졌죠. 그는 순간 숨을 삼키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우야, 저 담요 좀 봤냐? 직원 진우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지만 이미 복수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 발걸음을 멈춥니다. 리어카 자국만이 진흙 위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가려다 그는 문득 두려움에 멈춰섭니다. 밤이 깊어가고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손전등을 쥔 채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저게 고기 핏물이 아니면 그럼 뭘까?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고 경찰관 최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경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증거가 있어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도 붉은 담요의 자국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흐린 하늘 아래 순찰차 한 대가 마을 외곽으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는 최 경사, 옆에는 긴장한 얼굴의 박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갠 뒤라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은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길 옆에는 오래된 표지판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마을 경계선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리어카 바퀴 자국은 그 표지판 너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경사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잠시 후 나무들 사이로 낡은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고기 삶는 냄새와 함께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숨을 참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에는 큰 솥이 보였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아래엔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 경사는 손전등을 꺼내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덜 삶은 고기 조각들과 국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 한쪽에는 낡은 침낭이 몇 개 겹겹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약병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 발짝 물러서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은 땀에 젖어 떨렸습니다. 최 경사는 무전을 치며 현장 확인, 대상 확보라고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복수는 오두막 뒤편에서 리어카를 정리하다가 경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경찰의 손길에 이끌렸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오두막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의 연기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릇 위에 남은 고기 조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잡혔다더라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가게에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칼끝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답은 들리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산 쪽으로 향하는 연기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안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복수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박성호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 경사는 복순의 진술을 꼼꼼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문장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복순이 고기를 매일 사갔다는 사실 외에는 뚜렷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발견된 사진과 솥, 그리고 삶은 고기 덩어리만이 수사 기록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육 사건이라며 과장된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SNS에는 시골 살인 할머니라는 제목의 게시물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채 식은 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최 경사는
오두막에서 수거한 사진들을 경찰 데이터베이스화합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 속 노인들은 인근 요양원과 복지센터에 등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가족에게 버려져 홀로 사는 이들이었죠. 복수는 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기 위해 고기를 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사 윤미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순이 몇 달 전부터 자신에게 연락해 노인들이 굶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밥을 먹이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경사는 오두막에 남아있던 속과 식기에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돼지고기 단백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오해에 의한 신고로 정리되었습니다. 복수는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성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와도 그는 계속 복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리어카에 묻은 붉은 자국이 이제는 죄책감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성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복순 15km 그 일정한 기록이 여전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했구나.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 속에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햇살이 맑게 비추던 오전, 정육점 문이 열리며 이복순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성호는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리어카를 문 앞에 세워두고 삼겹살을 가리켰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고기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성우는 봉투를 묶던 끈을 놓쳤습니다. 고기가 봉투에서 반쯤 흘러내렸고 바닥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에서 냉기가 퍼졌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고기를 다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길로 리어카를 끌고 산길을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복순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끝에 오두막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덮고 있었고 다른 노인은 목도리를 두른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솥뚜껑을 열어 고기를 넣고 된장을 풀며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따뜻하고 어쩐지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식판에 밥과 국을 나누어 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성우는 문가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혼란과 후회가 번졌습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복수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더니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성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오해로 만들어낸 상처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성우는 손에 남은 고기 냄새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의심했던 붉은 자국은 피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고기를 팔 때 사람의 얼굴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두막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복수는 범죄 혐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안도와 죄책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복순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두막이 조용했고 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순과 5명의 노인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함께 살던 사람들입니다. 전쟁 후 가족을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라는 글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글자를 따라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작게 남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고기를 삽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복순의 삶 전체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순은 고기를 사기 위해 매일 시장을 내려왔지만 사실은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혼자 돌보며 자신은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그 사실을 마을 주민에게서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복순이 왜 매번 내일 또 올게요라고 웃으며 말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내일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다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성호는 정육점 한쪽에 복순 특식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고기 일부를 따로 포장해 산속 오두막으로 배달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마을 청년들에게 부탁해 조용히 전달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복순의 마음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복순이 남긴 사진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성호는 불 꺼진 정육점 안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복순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해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심이란 건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 거네요.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써는 소리는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마을에는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정육점 앞에도 하얀 눈이 쌓였지만 유리문 안쪽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커다란 보자기에 고기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게 한켠의 복순 특식 세트를 2배로 늘렸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접 오두막으로 갈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성호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리어카 박히는 눈 속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복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작은 책으로 무거운 고기 봉투를 끌던 그 여인의 뒷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그 길 끝에서 오두막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오두막 안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중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복순이 매일 고기를 가져오던 그분이구먼.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노인들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눈송이가 창가를 두드렸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떠난 지 벌써 한 달이요. 그래도 매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성호는 눈을 감고 국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복순이 다시 돌아온 듯한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작은 사진 하나를 벽에 걸었습니다. 복순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음해 봄 정육점 간판 아래 새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밥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연스레 정육점 앞으로 모였습니다. 박성호는 새벽부터 고기를 손질하며 노인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했습니다. 직원 진우와 몇몇 마을 청년들도 함께 고기를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두막은 작은 쉼터로 단장되어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도시락을 들고 자리를 잡고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복순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최경사는 사진 한 장을 들고 복순의 자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은 오두막 한켠에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성호는 장부를 펼치고 이복순 15kg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이제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라 나눔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복순이 남긴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웃음소리가 퍼지고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앞 새벽의 고요 속에서도 삶의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